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미군 드론을 우리 군이 격추할 뻔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미군 통보를 받고도 실무자가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일어났다는데 합참이 발표한 직후 미군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제부터 안보까지 한미 관계가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천정부지 올라가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정부가 결국 증세카드를 끄집어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 일찌감치 예견은 됐었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출 방법이 없던 터라 세금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란 관측이 많았었죠.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거나 집값이 아주 비쌀 경우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했는데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송병철 기자가 설명합니다. 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가 12억 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 공제액이 14억 원으로 높아져 시가 20억 원까지 실거주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 9억 원만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고가 주택은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세 표준으로 6억 원 이상을 적용해 공시가 22억 6천만 원, 시가 35억 원을 넘어서면 종부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집니다. 주택 상위 0.4%, 8만 명가량의 세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30억 정도더라. 예. 우리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종부세를 매길 때 쓰이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세 부담 상한은 내년부터 200%로 높아집니다.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위해서 비거주 주택,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정상화한다. 다만 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게 방향이고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는 5년간 2조 원가량 더 거칠 전망입니다. 정부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고가 주택을 가진 고령층이 집 처분이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도 올해 매도분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거나 1주택자라도 실제 살지 않는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허유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고가의 똘똘한 한 채와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대단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 얼마나 더 내는지 보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격은 34억 9,100만 원으로 시가 약 50억 원입니다. 60세 1주택자가 10년 거주했다면 기본 공제액이 2억 원 늘어나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포인트 오른 70%가 됩니다. 지금은 종부세 453만 원으로 보유세를 총 1,354만 원 내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524만 원이 늘어나 공시가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보유세가 1,879만 원으로 오릅니다. 같은 아파트에 10년간 보유만 하고 살지 않았다면 세부담은 더 커집니다. 기본 공제액이 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종부세는 4배 넘게 늘어 보유세만 2,871만 원까지 오릅니다. 실거주할 때보다 1,000만 원 세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기본 공제액이 더 줄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 2,790만 원가량 내던 보유세가 2년 뒤 4,664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정부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나 실수요자 등의 부담을 감안해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9월 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세도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집을 팔 때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을 80%까지 깎아주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2년 뒤부터 살지 않고 갖고만 있는 경우라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공제 금액은 최대 10억 원까지로 줄였습니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계속해서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도세 개편의 핵심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줬습니다. 하지만 점차 거주 공제를 없애고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 거주해야만 80%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집은 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그동안 한도가 없었던 장특공제 금액은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많게는 수십억 원이 공제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고 본 겁니다. 25억 원의 집을 산 1주택자가 10년 실거주한 뒤 75억 원에 팔 때 지금은 3억 1,600만 원을 양도세로 내지만 3년 뒤엔 13억 7,300만 원으로 세부담이 4배로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1년 유예 후 단계적으로 보유기간 혜택과 공제 한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장특공제가 물가 상승을 감안해 도입된 만큼 한도 축소를 두고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동급지 내지는 이제 상급지로 가려는 수요가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극도로 자제하면서 매물 잠김이 더 두드러지는 특히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들의 세부담이 커질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초까지도 집값 잡는 데 세금을 이용하지 않을 듯 말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값 잡는 게 쉽다고 본 거죠. 하지만 세 차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증세 기조로 돌아선 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 발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직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올 초에도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죠.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고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되면 써야 되는 거죠. 하지만 대출한도 규제와 수도권 공급책 등 세 차례 부동산 정책이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자 세제 개편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조세 정상화가 큰 목표라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건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세제를 고민할 상황이 없을 거라고 했던 김용범 정책실장도 지난번에 발표한 강력한 수요 대책, 이번에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해야 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세 번의 정책 발표 직후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부동산 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세금 폭탄을 던졌다며 조세 강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오늘 발표한 세제 개편안 내용 좀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 비거주자 그리고 실거주자라고 해도 이른바 초고가 주택 기준이 35억 원으로 잡았던데요. 이번 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큰 메시지, 그걸 뭘로 봐야 할까요?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네.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다주택자를 규제했습니다. 다주택자는 투기, 1주택은 보호 대상, 실수요로 봤는데 네. 최근에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입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한 채만 가지자, 좋은 집 한 채만 가지자는 현상인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죠. 예. 더 이상 다주택자 규제만으로 집값, 서울 집값을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가 필요한데 그 정의가 거주입니다. 실거주를 하는 분들은 실소유 보호 대상이 되고요. 네.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다주택자와 동일한 투기의 잣대로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꽤 무겁게 기존 다주택자와 정도의 강도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의 기존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잉, 집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리빙, 실제 거주 목적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는 일관성 이상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거주 1주택자들은 이제 새로운 또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받아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뭐 똘똘한 한 채, 비싼 집, 그리고 안 사는 집 이거 겨냥했는데 보유세 올리면 집을 팔까요? 어떨까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돈이 많은데 뭐 세금 내고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년, 30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뭐 5억, 많게는 IMF 때는 잠실 주공이 1억 했거든요. 그게 지금 35억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이번에 보유세만 올리는 게 아니라 양도세에서도 이제 고가 주택 오래 보유한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최대 80%까지 10년 거주, 10년 보유하면 공제를 해주는데 이번에 내용이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뀝니다. 느낌이 오시죠? 10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고 2029년이 되면 한도도 10억으로 줄이거든요. 2017년 내년은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고령자들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년에 팔아야 되는 거네요. 세금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는데 몇 년 버티게 되면 내가 양도세 팔 때 세금 혜택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의 의도는 공급도 안 나오니까 이런 고령자들 고가주택을 가진 분들의 매물을 좀 나오게 하겠다라는 의도도 있고요. 저는 고가 아파트의 강남 시장에서는 꽤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을 보면요. 노무현 정부 시즌 3, 문재인 정부 시즌 2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과거 다 세금으로 하려다가 실패했던 것 아닙니까? 이 조건들을 잘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급이 우선 아닌가요? 공급이 우선이죠. 뭐 어떤 경우라도 공급이 우선인데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 공사 기간만 따져도 4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뭐 대출 규제, 규제 지역 지정 다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세금 규제인데 보유세를 올립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유세를 올렸고, 근데 거래세도 올렸어요. 취득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거래세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거래세는 밸런스 차원에서 취득세와 양도세는 좀 내려준다면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가장 관건은 보유세는 올렸고요. 거래세를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되고 팔려고 하니까 또 세금을 내야 되고 뭐 진퇴양난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출구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가 팔 때는 이제 양도세, 집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패했던 게 이 두 가지 세금을 다 올림으로써 팔려고 했는데 보유세가 부담스러운데 와 양도세 이게 중과세 때문에 못 팔겠어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매물이 잠겼는데 이번에는 중과세는 살짝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는 굉장히 좋고 한데 실제로 중과세보다도 세율을 더 내려줘야 매물이 더 많이 나오는데 중과세를 살짝 완화해줬다는 점은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집값 안정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효과 있을까요? 효과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령자 강남의 고가 아파트 시장은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근데 있기 일부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고가 아파트 시장은 아마 내년까지도 저는 안정세 0.1% 이하의 상승률 유지할 수 있는데 걱정되는 건 지금 신혼부부들 전세 월세 난에 떠밀린 신혼부부들이 갈 수 있는 20억 아래 구간인데 고령자들이 집을 팔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부의 의도는 지방으로 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남 집을 팔고 마포나 성동이나 성북구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억 이하의 구간들은 집값이 안정되기에는 지금의 세제 개편으로는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남권에서 매일 기록을 갈아치우며 맹위를 떨쳤던 극한 폭염이 동풍을 타고 서울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유난히 더웠는데요. 서울과 호남을 연결해 지금 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에 나가 있는 구자형 기자 연결합니다. 구 기자, 서울에도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구로 자동 관측 장비에 39도가 찍히면서 서울에도 극한 폭염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해가 진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이곳 청계천에는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 여전히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기온은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합니다.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극심한 폭염에 서울시도 청계천 물길을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너무 즐겁게 놀았어요. 시원하고 너무 이 더위에 바람 살짝 불면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개방 나흘 만에 8,000명 넘는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열기를 식혔습니다. 고 기자, 내일은 더 더워지는 거죠? 네, 내일은 오늘보다 2도가량 더 오르고 길게는 이번 주말까지 37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도 12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선선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양산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너무 체감상으로는 너무 더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악의 폭염에 서울시도 긴급회의를 열어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약계층 6만 3천여 명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설 현장 야외 작업 중단, 그리고 이동 노동자 쉼터 확대 등 긴급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질병청은 체감온도 38도 이상을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 위험이 19%나 늘어난다며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동풍을 탄 영남권의 열기가 호남 지방도 달궜습니다. 오늘 전남, 광주, 광양의 기온이 41.1도까지 치솟았고요. 광주에도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김태준 기자, 광양은 지금 어떤지 상황 전해주시죠. 네, 광양읍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 광양읍은 자동 관측 장비 기준으로 41.1도까지 치솟았는데요. 한낮 동안 쌓인 열기가 식지 않아 이 대로변 상가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최고 기온까지 치솟았던 오후 1시 40분을 전후해 광양 시내를 둘러봤는데요. 10분만 걸어도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였습니다. 지자체가 얼음물을 배포하고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있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이곳 외에도 광주 동부와 곡성, 순천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조선대 40.1도, 순천 황전 39.8도, 곡성 석곡 39.7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나 태어나서 이렇게 덥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만 그러냐 했더니 다 그런다고 하네요. 나주와 목포 등 전남 서부 대부분 지역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담양과 신안에서는 밭일을 하던 70대 노인 2명이 숨졌고 오늘 나주에서는 예초 작업을 하던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체온이 41.8도까지 올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또 고흥에서도 양봉업을 하던 노인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내일은 전남 광주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만 내리는 비여서 폭염의 기세를 꺾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양에서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폭염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동안 펄펄 끓던 동쪽이 숨통은 조금 트였습니다. 부산은 바닷바람 덕분에 낮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 경남 양산은 엿새 만에 40도 아래로 내려왔지만 현장의 찜통 열기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입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해변. 시원한 바닷바람이 폭염을 잠시 식혀줍니다. 많이 덥긴 한데 그래도 파라솔 안에 있으니까 지금 오늘 또 바람이 또 많이 불고 해서 바람은 되게 시원하네요. 부산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5.4도로 어제보다 2.6도 떨어졌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시원한 해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폭염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분지인 양산은 여전히 찜통입니다. 시장 천장에서는 물 한 개가 뿜어져 나오고 상인들은 얼음과 선풍기로 더위를 버팁니다. 식당들, 커피집 얼음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얼음이 좀 딸릴 정도로. 하루에 얼음을 한 몇 자루를 써야 돼요. 그래도 이 감당이 안 돼요.
오늘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를 웃돌았습니다. 이곳 농가에선 뜨거운 밭 위로 비닐하우스의 열기까지 더해져 폭염의 기세는 어제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전날 42.5도보다는 낮지만 체온을 훌쩍 넘기는 재난급 더위는 그대로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아예 못 하고 꽃을 넣는다고 옥상에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에요 지금. 시원한 해풍도 양산의 폭염을 식히기엔 역부족인 상황. 북상 중인 태풍 돌핀마저 고기압에 막혀 영남권 가마솥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영남 지역의 폭염 기세가 한풀 꺾였다고 해서 가뭄 걱정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마른 장마 이후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영남권 일부 지역에선 단수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하천 바닥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물이 흘러야 할 자리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경남 저수지 상황도 마찬가지. 물이 빠져나간 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지난달 강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줄면서 영남 지역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대구 경북 식수원인 운문댐에선 심각한 가뭄으로 40년 만에 수몰 지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남과 경북의 농업용 저수율도 각각 39%와 50%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해지면서 경북 청도군은 인근 경산에서 물을 빌려오는 처지가 됐습니다.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충수하는 작업입니다. 총 고구마 물량은 240톤 정도에 일부 지역에선 계획 단수 시행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계획된 마을회관 곳곳에는 이렇게 2리터짜리 생수병 3만 9천 병이 배부됐습니다. 도랑물 이제 구름을 갖고 떠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것도 좀 더 바게스에 한 바게스 벗고 대기시키고 예. 물이 마른 창원 산간마을엔 소방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사원은요 진짜 물이 없어갖고 조금 막 사고 막 등들이 한번 붓고 그것도 힘듭니다. 타는 듯한 더위 속 메마른 영남권엔 이번 주에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지난주 우리 군이 미군 드론을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서 격추 작전을 벌일 뻔했었죠. 오늘 이 사건 경위가 공개됐습니다. 미군의 계획을 받은 우리 군 실무자가 상부의 보고를 누락했다고 합니다. 책임자인 한기성 1군 단장은 빈 총으로 최전방을 지켰다는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직무 배제됐습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사격장 인근에 총 날개 길이 4.8m에 이르는 무인기가 나타나자 육군 1군단은 무인기 대응 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확인 비행체로 인해 격추할 뻔했는데 합참은 오늘 한미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벌어진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한미군 측은 한미연합훈련 하루 전 한국군 실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한국 측이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무인기의 비행 고도 등이 적힌 미군 측 공문이 첨부돼 있었는데 1군단 실무자는 제한 사항이 없다는 답장을 보내면서도 상급 부대에 이 같은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인기 항적이 특정 고도를 넘는 만큼 공군작전사령부 승인 등을 받아야 함에도 해당 실무자가 이를 전파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요청을 받았고 본인이 답장까지 했잖아요. 분명히 한미연합 공조 체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군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도 미군 역시 공군작전사령부에 공식 공문을 보내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 관할 부대 책임자인 한기성 육군 1군 단장의 직무도 배제했습니다. 한 군단장은 지난해 11월 비육사 출신 최초로 1군 단장에 임명됐는데 최정방 부대에서 실탄 장착 없이 전방 초소 근무를 서도록 지침을 바꾼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을 놓고 우리 합참은 미군이 정식 비행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군 측은 문자 메시지로 비행 계획을 통보하는 방식은 관례라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훈련 승인 절차에 대한 한미 간 시각 차이는 우리가 동맹국의 자산을 공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뻔했습니다.
소통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이태형 기자입니다. 합참 조사에서는 한미 실무자가 비행 계획을 문자로 주고받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과거에도 미군 측의 문자 통보를 통해 무인기 비행 훈련이 승인돼 진행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자에 첨부된 공문에는 공군작전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한 비행 고도까지 명시돼 있었던 만큼 미군 측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면 합참은 미 측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 특수사용 공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훈련 하루 전 군단 실무자에게 문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공식 공역 통제와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 측이 비행 고도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지만 필요한 정보를 알린 것과 공작사의 정식 승인을 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고도 정보가 전달됐는데도 공식 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은 걸 두고 전문가들은 실제 상황에선 더 큰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통이 매끄럽지 않은 문제 자체가 사실은 한미동맹 전반과 전작권 전환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참은 관행적으로 이어진 실무자 간 문자 통보를 바로잡고 한미 간 공역 통제와 비행 승인 협조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당일 서울 투표소의 무려 80%에서 현장 집계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공개한 투표자 수가 서로 달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대 수백 명 규모의 차이가 납니다. 류태형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관악구 삼성동 투표 현장에서 집계된 오후 6시 마감 기준 투표자 수는 7,680명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최종 공개한 투표자 수는 7,299명으로 381명이 줄었습니다. 성북구 삼선동과 광진구 구의동 등에서도 100명 이상 차이가 났고 서울 전체 427개 행정동 중 78.9%인 337곳에서 오차를 보였습니다. 투표소에서 수록을 작성하는데 좀 오류가 있었어요. 합수부는 투표자 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통계 조작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투표율이 잘못 입력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통계로 개표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리관이 최종 투표자 수 확인할 때 더하기 빼기 하잖아요. 수기로 하시니까 그때 계산을 잘못하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계산 실수로 수백 명의 오차가 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정확한 수정 경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류태형입니다. 이 같은 선관위의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은 이번 지방선거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대선과 총선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만 총 159곳의 투표소에서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2024년 4월 총선 본투표 당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투표소 2곳은 투표자 수가 6시간 동안 매시간 똑같은 숫자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흐름을 보인 투표소만 모두 5쌍 확인됐다고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이 밖에 투표자 수가 매시간 똑같거나 1시간 동안 단 한 명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곳 등 국민의힘은 모두 159곳에서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쌍둥이 투표율 증가는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범행해 왔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총선 당시 선관위는 수검표까지 도입하며 신뢰성 확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기록된 투표자 수는 석연치 않아 보이는 정황이 잇따라 발견된 겁니다.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됩니다. 여당과 선관위 특검에 합의한 국민의힘은 전선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투표율을 쥐락펴락했다면 당락 결과인들 못 바꿨겠냐며 공소시효가 남은 모든 선거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이번 특검법 간초를 통해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에 쏟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는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합동수사본부 관계자까지 고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불송치했다는 소식 지난주 보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22대 총선 당시 서울 강서구갑에 출마한 새로운 미래의 남평우 후보는 경쟁 후보인 당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 의원이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2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수많은 범죄 행위를 받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남 전 후보는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강 의원을 불송치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증거 불충분입니다. 반면 경찰은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후원 한도인 500만 원을 넘겼다며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돈 준 쌍방울은 죄가 되고 돈 받은 강 의원은 죄가 안 된다는 모순된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9건도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벌써 1년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죠. 김 의원의 의혹을 제보했던 전직 보좌진이 참다 못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이 적절한지 따져달라는 겁니다. 김인회 기자입니다.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은 지난해 9월 천암 특혜 편입 의혹으로 고발당한 지 5달 만에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그마저 4월 이후로 추가 소환은 없었고 수사 개시 1년이 다 됐지만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은 권익위에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넣은 데 이어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1년 가까이 미뤄지다 보니까 김병기가 병원에 입원도 하고 수사 도중에 뛰쳐나가고 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명확히 봐주기식 수사, 침대 수사.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이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외부 전문가들이 논의해 신속 처리나 보완 수사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도 지난달 31일 김 의원의 수사가 더디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수사팀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인혜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약 13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근처 마트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여성이 포착됐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건물 위쪽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을 피해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대피하던 순간 양산을 쓴 채 반대 방향으로 가던 여성이 마트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마트 안을 유유히 돌아다니는 여성. 지하와 지상층으로 가며 진열대에 놓인 식료품을 집어 가방에 담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의 4층 건물에서 불이 나 130여 명이 대피한 순간 마트 CCTV에 담긴 영상입니다. 불이 난 건물은 마트가 있는 건물과 맞닿아 있는데요. 옆에서 진화 작업을 하는 동안 여성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은 범행 도중 유리문 너머로 진화 작업을 지켜보고 천장에 설치된 CCTV를 의식한 듯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40여 분 만에 불이 꺼진 뒤 매장으로 돌아온 업주는 물건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오라고 손짓을 하셨는데 그 여자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가 간 사이에 다시 또 물건 훔치더라고요. CCTV 속 20대 여성은 하루 만에 가게를 다시 찾아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첫 주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가 1%포인트 격차의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경전이 또 격화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가 서로를 겨냥해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순회 경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당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말 예정된 강원 지역 경선을 앞두고 원주를 찾은 정청래 후보는 배신에는 총량이 없다며 김민석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배신은요, 한 번 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가출했다가 들어와서 지금 집문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 후보는 당대표 당선 시 신천지 의혹 윤리감찰을 지시하겠다며 김 후보 이름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최대 승부처 호남을 찾은 김 후보는 명청대전이 한 달만 더 지속돼도 나라의 명운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정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한 달만 더 계속되면 대통령은 흔들리고 국정 방향은 흔들리고 전북 현대차, 모든 메가 프로젝트, 모든 지방 발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겨냥한 비방전은 지난 주말 충청과 부울경 지역 투표 결과 0.99%포인트 차 초접전 양상을 보인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내건 현수막 문구를 놓고도 양측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 후보는 전당원 100% 투표는 김 후보의 선거 구호인 만큼 노골적이란 주장인데 김 후보 측은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한 정 후보의 지적이 코미디라고 맞받았습니다. 호남 지역 공략에 나선 송영길 후보는 선호 투표제로 사실상 사표가 사라졌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선호 투표제가 돼서 송영길이 찍어도 아무 사표가 없습니다. 2번 김민석이 찍으면 표 다 폐지입니다. 선호 투표제 도입으로 송 후보가 탈락하더라도 송 후보 지지자들의 2순위 표심에 따라 최종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보고회란 형식으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절규는 처절했는데요. 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은 웃고 피해자는 운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형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탄핵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오늘 귀국한 이 대통령이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59.6%였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사흘 만에 국회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TF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우려 해소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논란이 된 공소기각 조항 역시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법안을 바친 뒤 올린 SNS에 지옥에나 가시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사건이 묻혔을 거라며 직접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권 남용, 강요 등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실패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공직자가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박한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게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이 고발한 내용이죠? 네, 이 전 시의원은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김 실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당국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외압을 행사하여 상품 도입을 강요했다면 강요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찬진 금융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결국 김영범 정책실장이 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환율 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투기 성향이 높은 만큼 속도 조절론이 우세했던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버리지 ETF 상품은 지방선거 기간에 맞춰 졸속으로 출시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개한 금융위 보고 자료를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당초 올해 2분기 중에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도 개발한 뒤 7월에서 12월 중인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령 개정 등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연결지 않은 상품이 무리하게 출시되다 보니 사달이 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정책실의 지시나 강력한 압박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면 이는 금융당국의 고유한 정책 결정권과 전문성,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혐의가 실제 적용이 되려면 어떤 쟁점이 있는 겁니까? 네, 강요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경우 사실상 혐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역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직권남용 적용 여부인데요. 첫 번째로는 김 실장이 금융위 정책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권한 범위에 속한다면 권한을 정상적인 정책 조정의 범위를 넘어 남용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 금융위 관계자들에게 의미 없는 일을 시키거나 금융위의 독립적인 판단권 행사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김 실장이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고위공직자들인데 이들은 사찰을 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거나 하는 본인 고유의 직무와 무관한 일을 한 경우입니다. 본인 업무 분야로 국한한다면 사실상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폐지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죠. 고위공직자의 정책 판단에 재량을 허용하는 건 그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공익을 실현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정책 결정자들이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28년 만에 외환 시장에 공동 개입했습니다. 이 덕에 엔화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통화로 함께 묶여서 움직이는 우리 원화도 당분간 강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강요회의 당시 찍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메모장입니다. 해야 할 일 목록에 엔화 100억 달러 매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과 함께 엔화를 사들이며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엔화 방어에 나선 것은 28년 만입니다. It was a signal of friendship. They have a weakening yen, and they wanted a little bit of help, and we're always there for Japan.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엔화 가치도 기사회생했습니다. 지난달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63엔대까지 치솟았지만 양국의 개입 직후 155엔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당국만 최대 64조 원 규모의 엔화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日本国財務省は状況を注視し、米国財務省との緊密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維持しています。我々は今後もさらなる協調介入を実施することも躊躇しません。 이번 공동 개입은 엔저로 물가 부담이 커진 일본과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일본이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 경우 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1월 원화 약세가 계속될 땐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괴리돼 있다며 구두 개입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엔화 움직임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1,418원대로 떨어지며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우리나라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세계 곳곳이 극단적인 기후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대형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산림이 타버렸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산불 진화 헬기 2대가 충돌하면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검붉은 화염이 무섭게 치솟습니다. 거센 바람을 탄 불길은 마을을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Holy crap. It's hot. There's a car. 소방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줄기를 뿜어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제2도시 스포켄시 인근에서 산불 3건이 잇따라 발생한 건 현지 시간 1일. 주택과 건물 약 600채가 잿더미가 됐고 주민 5천 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I've been here 30 years now, and I've always seen smoke, the plumes off in the sunset in the background, but never have I seen the fire this close and coming over the ridge like that.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의도 면적의 7.2배, 약 21제곱킬로미터 넘게 불탔습니다. 미국 서부가 뜨거운 공기를 가둔 열돔에 갇혀 47도로 웃도는 폭염이 이어진 점이 산불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메마른 산림과 강풍까지 겹치면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This weekend with extremely high winds that you'll be hearing more about, high temperatures and a really volatile situation. 유럽도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그리스 산불은 시속 130km 강풍을 타고 수도 아테네 외곽까지 번졌습니다. 아테네 서쪽 프사타 지역에서는 진화에 나섰던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면서 탑승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제주 FC의 친선 경기가 내일 열립니다. 뮌헨 선수단은 팬들에게 몸을 푸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마치 리그전을 준비하듯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뮌헨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서 공을 주고받습니다. 콜롬비아의 에이스 루이스 디아스도 독일 대표팀 주장 키미히도 공을 뺏기 위해 거침없이 몸을 던집니다. 백전노장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도 제주도의 폭염 속에서 몸을 날리며 땀방울을 흩뿌립니다. 어제 한국에 도착한 바이에른 뮌헨은 오늘은 팬들 앞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친선 경기를 앞둔 훈련이지만 선수와 감독 모두 진지합니다. 이달 말 독일 분데스리가 새 시즌이 개막하는 만큼 가벼운 마음일 순 없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어제 K리그1 제주 SK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직접 지켜보기까지 했습니다. And here they were able to produce the intensity for 90 minutes in this heat. So I found it interesting, and that's more why I wanted to go to the game. 주전 수비수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김민재도 프리시즌 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첫 번째 프리시즌을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때와 다를 거 없이 그냥 똑같은 프리시즌이고 또 내일 경기에만 이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계속 뮌헨에서 뛰길 바라고 감독이 기회를 많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제주 SK는 내일 저녁 8시 이곳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경기는 TV조선이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Buddy Rich, Joe Jones. Charlie Parker became Bird because Jones threw a symbol at his head. See what I'm saying? 색소폰 연주자 찰리 파커는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주자였습니다. 버드라는 별칭처럼 새처럼 자유롭게 연주를 했죠. 그런데 음악교사 플래처는 파커의 천재성이 모욕과 채찍질을 덕분에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 명분을 앞세워 최고의 연주자를 만든다며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습니다. 폭력을 교육으로 포장하고 잘못을 위대한 음악가의 이름으로 정당화한 겁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노 대통령이 기분이 좋을 거다고 했던 그는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는 문구가 적힌 조화도 놨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가 노무현 정신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자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곽상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그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경찰의 독주도 경계했다고도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짧은 글을 김 의원 SNS에 남겼습니다. 지옥에나 가세요. 보안 수사권이 없어질 경우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안전판이 사라집니다. 검찰이 하던 역할을 피해자 스스로 돈 쓰고 시간 쓰고 변호사 구해 메워야 할 겁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돈 없고 백 없으면 줄 타다 지쳐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돌려차기 피해자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피해자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스스로를 부릅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기보다 살아있는 피해자의 절규부터 들어야 합니다. 정치적 명분이나 목적이 아니라 실제 피해받을 국민 편에 대통령이 섰으면 합니다. 8월 3일 윤정호 앵커 칼럼 뭐가 그리 좋을까였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극심한 더위가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서울에도 올여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영남권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 분포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연일 40도를 웃돌았던 양산은 35도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동쪽의 열기도 여전하겠고요. 서울은 38도까지 지속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 광주와 부산 26도로 밤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광주 38도, 대전 37도, 대구 36도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열기를 식혀줄 비 소식도 없어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뉴스9은 바이에른 뮌헨과 제주 SKFC 축구 중계 관계로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8월 3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